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 어느 집안이든 시댁과의 트러블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저에게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마음과 몸이 너무 힘들어서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선택했던 일들이었기에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노력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빠하고 엄마를 꼬신 거지, 불려우야. 얌전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고단수네요. 집안에 아주 백년 묵은 불려우가 들어앉았어? 아가씨도 쫓아냈다면서요. 우리까지 폭삭 망하니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하죠? 겉으로는 우아한 척, 욕심 없는 척하는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다들 이 여자의 시커먼 계략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많은 재산 저 여자가 다 가로채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철부지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맏며느리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억울하고 힘들던 그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지방에서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발효식품 사업을 키워 김치나 장아찌 사업까지 확장해서 나름 지방에서 알아주는 식품회사예요. 그만큼 저희 식품을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에 대한 감사를 이익을 내는 만큼 어려운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찾아주시기에 저희도 힘이 나서 이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회사가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과욕이 넘치는 서방님 부부, 식품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아가씨까지 그들은 저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도 엄청났죠. 시댁에는 어머님 자식 중에 남편 빼고는 쓸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제가 소개로 남편을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그런 사업을 하는 남자와 그것도 맏며느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긴 했지만 집안의 형편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졸업을 했고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집안 살림도 도와드리는 부지런한 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부지런함은 저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아버님은 저를 처음 만났던 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식품 사업을 어머니 혼자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죠. 서방님 부부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고 아가씨는 저를 만났던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뵈러 내려갔을 때 저의 표정이 참 해맑아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반가워요. 이 녀석이 몇 년째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가 있다는데 왜 소개를 안 시켜주나 무척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맑은 아가씨를 보니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말씀을 꺼내신 어머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남편을 내조해서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무스름한 냄새나는 무엇인가를 내미시며 그것이 된장인데 맛이 어떤지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갈색이 맑고 깨끗한 된장만 봐왔던 저는 비위가 상할 법도 한데 된장이 맞는지 손가락으로 푹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네요. 저도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뜻밖의 그 된장 맛은 정말 짜지도 않고 맛이 좋았어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무슨 된장이 이리 맛있냐고 물으니 어머님은 웃으시며 이번에 개발한 수치로 만든 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된장 빛깔이 너무 까매서 소비자들의 반응 때문에 시판을 미루고 있다고 하셨죠. 그 된장은 몇 년 후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개선해 시판에 성공하는 첫 번째 상품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머님의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덧붙여 어머님은 사업을 이끌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최소한 어머님 자식 중에는 쓸만한 자식은 남편뿐이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중에 남편에게 서방님과 아가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둘째도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김치 회사에서부터 일을 배웠어. 거기서 회계 일을 하다가 지금의 재수 씨를 만나 결혼까지 했고 그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아마 그 회사는 둘째에게 맡겼겠지. 재수 씨가 식품 영양학과도 졸업했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데다가 경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회사 돈에 손을 댔더라고. 서방님은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어머님에게 들통이나 다신 집안 사업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답니다. 한 번만 더 허튼 짓을 하면 호적에서 아주 파버린다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그 후로 서방님과 동서는 김치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툭하면 식품이나 음식에 장난질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혼이 많이 났다고 하네요. 서방님 부부와 아가씨는 자신들이 어머님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맏며느리로 들어오니 처음부터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향해 적대감을 과감히 드러냈죠. 서방님과 아가씨는 저를 가족으로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방님과 아가씨는 집안의 식품에 식자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맏며느리로 들어왔다느니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을 허락했다느니 하면서 쑥은대며 속닥거렸습니다. 그나마 동서는 저를 윗사람으로 대하며 예의를 차렸어요. 아마 저하고 트러블까지 생겨서 어머님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의 몫은 국물도 없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형님, 잘 부탁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편이나 아가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며느리로서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동서의 호의적인 말을 100%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것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 당연히 저도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맏며느리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그래도 동서와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서지간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았어요. 서방님 부부는 횡령 사건 이후로 분가를 했고 아가씨는 별채에서 따로 지냈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1년 동안은 살림을 배우면서 남편 내조만 했어요. 살림이라고 해봐야 가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여유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자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내조만 하라고 해서 예전 며느리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 네가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라. 집안일은 도와주는 이들이 있으니 집안 행사나 잘 챙기면 되는 거야. 어머님은 비록 말씀은 이렇듯 가볍게 하셨지만 이것이 두 번째 테스트였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죠. 아마 남편은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배우고 한식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자 흐뭇해하면서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나도 무조건 찬성이야. 다른 주부들처럼 집안에만 있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어머님도 아마 당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실 것 같거든.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은 제가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할지 지켜보신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식품 사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틈틈이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했고 관련 강의를 해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으러 갔습니다. 한식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조리사 자격시험 준비도 했지요. 남편도 회사 업무가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류들과 장부들을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 남편이 한숨을 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묻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저런 회사 운영 이야기들을 저하고 의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덕분에 어느새 저는 회계 관련 강의까지 듣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을 보러 본체에 가끔 들르는 아가씨는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려 해도 늘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찻집 운영도 제법 익숙해졌으니 발효식품 사업부를 맡겨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발효식품 사업부 저에게 맡겨봐 주세요. 일단 장 담그는 법부터 배울게요.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니야. 찻집만 해도 식음료 개발 못해서 적자라고 하던데 네 큰오빠가 운영할 때는 손님이 줄을 서던 곳이었어. 다시 흑자로 돌려놓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마. 아가씨는 아마 제가 식품 관련해서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뺏길까봐 초조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집안 사업이고 남편을 내조하려면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한식도 배우고 식품 관련 지식도 공부했었던 것인데 아가씨의 눈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날 어머님께 거절을 당한 아가씨는 저에게 화풀이로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용쓰지 말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 후로는 마주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죠. 나중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다가가려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반면에 어머님은 저에게 점점 부드러워지셨고 저도 점점 편하게 어머님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제가 시댁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는 동안 서방님은 다니던 직장을 여러 번 바꾸었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서방님을 못마땅해 하며 저에게 하소연도 하면서 풀었어요. 그러던 중 집안의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입장이니 자신이라도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제 입장 이해하시죠?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저라도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머님한테는 지원금조차 말도 못 꺼내는 입장이니 참 답답하네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아주버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투자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저라도 사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설마 모른 체 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말하긴 그렇고 동서가 사업 아이템이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번 의논해봐. 남편도 사업 아이템이나 계획서가 탄탄하고 전망이 밝으면 분명 투자를 고려해보지 않을까? 동서는 남편에게 직접 말해보라는 저의 대답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서의 사업과 관련해 엮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동서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는데 계획서가 허술한 것도 문제지만 하필이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김치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다른 사업이라면 검토라도 해보겠지만 김치 사업은 도와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동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졸라대기 시작했고 저도 거절을 했어요. 집안 사업이랑 겹치는데 왜 하필 김치 사업이야. 그리고 동선에는 지금 사업 금지령 내렸는데 어머님 아시면 동서나 나나 혼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아이템으로 자기 시작해. 성공하면 그때 어머님께 인정받고 크게 키워봐. 그때 되면 나도 동서편 들어줄 거고 어머님도 못 이기는 척 도와주실 거야.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거 잘만 이용하고 소문만 나면 성공률도 높다고 하더라. 형님, 저는 김치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해본 경험도 있고 제가 생각해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형님 시집 왔을 때부터 외롭지 않게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서의 말은 아직까지 저에게 잘해줬던 것이 계산적으로 호의적이었다는 말이었는데 참 기가 막혀 오더군요. 그런 계산적인 호의라면 더 이상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저는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투자가 안 되면 남편이 사장님인데 현금 5천만 원도 없느냐, 이자를 2배로 쳐줄 테니 빌려달라면서 어찌나 매달리는지요. 일주일이 멀다고 들락거리거나 전화를 해대서 진이 다 빠질 정도였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동서 보고 왜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들락거리냐고 물으시면서 동서의 투자 타령은 끝이 났죠. 어머니가 김치 사업을 한다며 동서가 저희에게 손을 내민 것을 아신다면 호통치실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드디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던 저를 지켜보시던 어머님은 내조를 하려면 집안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면서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장 담그는 비법은 아가씨한테 알려주실 생각 아니셨냐고 묻자 어머님은 아가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며 제가 배워서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시켜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드디어 어머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면서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가씨보다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응원해 주었죠. 오, 우리 와이프 대단한데? 어머님이 드디어 당신의 성정을 아신 거겠지. 열심히 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줄 테니. 남편의 그 말에 무척 놀랐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에 기대감과 설렘도 있었지만 막중한 자리와 책임감이 뒤따르는지라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장 담그는 법을 전수받기 시작하자 저를 대하는 아가씨의 태도는 원래도 싸늘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쳐갔습니다. 물론 아가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안의 비법은 딸인 자기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당연하듯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갓 결혼한 며느리한테 전수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겠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 발효식품 사업부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터라 저를 볼 때마다 죽일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대대로 내려오는 철칙이 있었는데 절대로 음식이나 식품을 다룰 때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것들도 물론 용서가 안 되지만 그것만은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을 깊이 새기면서 생소하지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천성이 원래 게으름을 피우는 성격이 아닌지라 실수가 잦아도 소금의 비율이 잘못되어 장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실패를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익히고 시도를 했어요. 저의 그런 모습에 어머님도 비싼 재료 버렸다고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처음엔 다들 그런다며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어머님 어째요? 또 곰팡이가 많이 피었네요. 전 정말 소질이 없나 봐요. 아까운 메주만 버렸어요. 너무 기죽을 거 없어. 나도 시집 와서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하얗게 빈 곰팡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반은 성공한 거지. 어머님과 그렇게 매일을 붙어 있다 보니 점점 정들고 편해져 갔어요. 남편을 믿고 사랑해서 지방까지 따라 내려오긴 했지만 어느새 매일 어머니와 장 담그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저였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좋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장뚜껑을 열어놓고 수많은 장독대들을 닫고 있으면 빌 게이츠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 것 같았죠. 그렇게 전 된장, 고추장 맛에 빠져들어갔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기보다 어머니와 된장, 고추장이 더 좋으냐면서 농담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장독대와 정이 들어가면서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만든 저의 된장이 드디어 다음 날이면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뒷마당에 산책을 나왔는데 아가씨가 장독대 사이를 지나쳐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가씨는 별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식사도 함께할 일이 드물었고 특히나 밤에 장독대가 있는 마당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는 장맛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하긴 했지만 된장에 피는 곰팡이는 질색을 하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쳐오는 것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는 마당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다가와서는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꼬며 말했어요. 장 만드는 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뭐 말 들어보니 소금량 때문에 맨날 실패한다고 하던데? 소금량 조절하는 건 기초 아닌가요? 능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던가요. 제가 배우는 게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자신 있어요.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포기를 하든 노력을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바로 되받아치는 저의 대답에 아가씨는 눈을 치켜뜨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지 말라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실패를 하고 자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머님도 자신에게 물려주실 거고 식품회사도 자신이 도울 거라며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옆을 지나쳐가는 아가씨에게서 톡 쏘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아가씨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며 킁킁거렸는데 아가씨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아가씨에게 왜 성질을 내냐면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죠. 순간 스치는 이상한 예감에 평소에는 냄새가 난다며 장독대가 있는 곳에는 얼씬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간 거냐며 캐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냄새는 무슨 냄새냐며 밤 산책을 나온 것뿐이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아가씨와 티격태격하는 소리에 어머님과 남편까지 마당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어요. 둘이 무슨 일 있어? 왜 여기서 큰 소리가 오가는 거야? 아니 별일 아니에요. 잠깐 산책하다 들어오는 건데 언니가 멀쩡한 사람을 의심을 하잖아요. 아니 그게요. 아가씨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저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에 아가씨는 제 코가 이상한 거라며 남편 옆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 또한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빙초산 냄새 같은데? 왜 지연이한테서 빙초산 냄새가 나지? 당신도 맡았어요? 내 코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내 말이 왜 아가씨한테서 식초 냄새가 나냐고요. 남편과 제가 코를 계속 킁킁거리며 두런두런거리니 어머님은 아가씨가 들어간 방향을 쳐다보더니 장독대 방향도 한번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가씨가 그런 짓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어머님은 아가씨가 설마 하고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과 함께 실험 중인 된장 항아리를 연 순간 톡 쏘는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된장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시큼시큼해서 영락없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는데 머릿속으로는 이 시큼한 맛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되는 사람이 떠올랐지만 어머님 앞에서 말을 꺼내긴 어려웠어요. 어머님은 절망하는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렴. 나도 한 잔 갖다 주고. 아마 누가 장에 장난을 친 것 같구나. 기다리고 있어 봐라. 어머님은 그렇게 집무실로 쓰시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한참을 안 나오셨습니다. 아마 CCTV 기록을 보고 계신 듯 했죠. 이 집안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장독대가 있는 넓은 마당에는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도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가씨가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굳은 표정의 아가씨는 저를 노려보면서 어머님이 계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로지 집무실로 신경이 곤두섰어요. 된장에 식초를 부어버린 건 아가씨의 짓이 틀림없다고 쫓아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라며 호출하셨어.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영문을 모른 채 되묻는 남편에게 설명을 하렸는데 집무실에서 아가씨의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저에게 전수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했겠느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저를 안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 딸이에요.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척하니 알려주시면서 왜 딸인 저한테는 매번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 철없는 거사.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집안 철칙을 몰라서 묻는 거냐고. 어떻게 집안 사업인 된장에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먹는 식품에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날카롭게 호통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려오자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듯 험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집무실로 성큼 발길을 옮기는 것을 제가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두 팔을 붙잡고 어머님이 혼을 내고 있으니 일단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죠.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그런 일을 일삼는 사람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언제든지 기만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며 꾸짖으셨어요.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철칙을 무시하고 식품에 손을 댄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혼을 내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전통 찻집을 운영할 자격도 없으니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툭하면 식품이나 음식에 장난질을 하는 아가씨를 어머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가씨가 잘못을 깨닫기 전까지는 찻집 운영 자리도 내어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지원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네가 잘못할 때마다 단호하게 혼을 내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모두 내 잘못이다. 미안하구나. 더 이상은 너를 봐줄 수가 없어. 넌 이번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올케 언니한테 정중히 사과부터 하고 이제는 너 스스로 한번 살아봐. 엄마 제발요. 그 전통 찻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주신 거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못 나간다고요. 아가씨의 절규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신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다 들어서 알고 있지 미안하다 하시면서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향해 저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며 호통치셨지만 아가씨는 분하다는 얼굴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남편이 말릴 사이도 없이 제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빠와 엄마를 꼬신 거지 불려우야. 난데없는 귀싸대기까지 맞아서 너무 아프고 얼얼한데 머리채까지 잡히고 흔들리니 어질어질하면서 붙어있는 머리칼이 싹 다 빠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휘청거리는데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던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아가씨의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정신이 없던 저마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생전 맞아본 적 없는 아가씨가 그동안 오냐오냐 봐주기만 하던 남편한테 얻어맞자 어떻게 오빠까지 이럴 수 있냐며 주저앉아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머리채까지 잡는 아가씨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고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어머님이 통곡하며 우는 아가씨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어디 감히 옳게 언니한테 손찌검을 해. 언제 철들래? 당장 짐 싸들고 나가. 꼴도 보기 싫어. 큰애야 당장 사람 불러서 이것 짐 싸고 당장 쫓아내.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기다리면 사람 될 줄 알았더니만 내고 남편이 당장 일어서라며 울고불며 버티는 아가씨를 질질 끌고 나가자 어머님은 만신창이가 된 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빗어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몇 군데 얼얼하고 쓰라린 것이 생채기가 있었는지 어머님은 안에서 약상자를 꺼내오셔서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그러면서 연신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거듭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충격에 얼이 빠지고 서럽고 화가 났지만 제 앞에서 대신 사과하시는 어머님에게 도저히 서러워서 울 수도 없었고 아가씨를 원망하는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연고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머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어머님이 왜 자꾸 사과를 하시냐며 그러시지 말라고 말렸네요. 한숨이 깊어지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따뜻한 꿀물을 타서는 저와 한 잔씩 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시절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가씨는 학창시절 자기보다 못한 아구들을 따돌리거나 괴롭혀서 학부모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던 것도 모자라 안갚음을 한다고 된장을 퍼다가 학우의 얼굴에 뭉개어버려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싹싹 비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건으로 조부님과 시아버님께 호되게 혼이 난 아가씨는 다시는 귀한 식품 가지고 장난질을 안 하겠다 다짐을 하고 반성문을 썼다지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런 장난질을 친 것은 결코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막내딸을 직접 내쫓으신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의 얼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표정으로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따뜻한 꿀물을 마시고 지치고 긴장이 풀렸는지 꾸벅꾸벅 졸던 저는 어느새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 눈을 떠보니 어머님이 덮어주셨는지 이불까지 덮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안 계시고 잠시 후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가온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크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물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당신 많이 놀랐고 아팠지. 그 녀석이 막내라 오냐오냐 했더니 버릇없이 컸어. 그래도 한동안은 잠잠했었는데 참 할 말이 없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당신이 왜 어머님도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고 내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화도 났는데 어머님과 당신 생각하니 쫓겨난 아가씨가 걱정이 되기도 해. 아가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오피스텔 구할 돈은 있는지 모르겠네. 쫓겨난 아가씨가 걱정이 된다는 저의 말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현금도 제법 있고 차도 가지고 나갔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독만 올라서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숨 쉴 틈은 만들어줘야 혼자 살면서 깨닫든 말든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어머님 말씀대로 아가씨는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깨달을 것 같다며 저보고도 모른 척하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남편은 어머님께 가보겠다며 일어섰고 저도 더 이상 아가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한 차례 회오리가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하죠. 아가씨의 사건으로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서방님의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서방님이 어머님을 찾아와 집안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지금 시작한 주식 투자가 자신의 궁합과 딱 맞는다며 수익이 제법 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자신 있게 물들어올 때도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몫의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시며 말씀하셨죠. 아휴, 너 3년 전에 회사 돈 횡령했을 때 경찰서에 안 넘긴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네 형 아니었으면 너 분가할 때 1원도 지원 못 받는 거를 네 형이 책임질 가족까지 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냐고 해서 그 집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네 몫을 달라고? 네가 집안 사업에 뭐를 기여를 했는데 어디 말 좀 들어보자. 형은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요? 예전에 사들인 김치 공장 부지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사업도 하지 마라 하시고 남의 밑에서 일 못 해먹겠다고요. 그리고 회사 일하다 보면 조금씩 갔다가 쓸 수도 있고
또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사업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저만 그러고 사나. 그때도 그대로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왜 엄마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서방님의 억지스러운 변명에 어머님은 기가 차서 어떻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제 돈처럼 손을 대냐고 나무라셨고 아직까지 회사 돈에 1원 한 장 손댄 적 없는 형을 본받으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게다가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냐면서 당장 수익에 눈이 뒤집혀 과욕을 부렸다가는 폭삭 망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며 당장 멈추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반성도 없고 집안 사업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재산에만 욕심을 부린다면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고 하셨습니다. 서방님은 이건 엄연히 편애라면서 이번에는 감이 정말 좋다며 믿어달라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서방님이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며 패가 망신당하기 전에 빠져나오라고 몇 번을 당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님의 칼 같은 거절에 두고 보라며 높은 수익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현관문을 걷어차며 돌아갔죠.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뒤 동서가 어머님을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서방님이 주식 투자로 처음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 원을 덥석 쓸어 넣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적인 불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급락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설마 이대로 외면하진 않으실 거죠? 그 직장도 없고 대출금이랑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데 먼저 살려만 주세요. 네? 너희들은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러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들었어야지. 겁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덥석 대출까지 받아서 투기를 내? 너희들은 돈이 우습냐? 회사 돈도 너희들 돈이고 집안 재산도 당연히 너희 돈이더냐? 왜 그렇게들 개념들을 물에 밥 말아 먹었나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게야. 어머님은 동서가 무릎까지 꿇고 지원 요청을 했지만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똥은 싼 놈이 치워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남 밑에서 구슬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돈의 소중함을 안다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라며 어머니를 냉혈한 취급을 했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 조심하라고 하자 도끼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심정을 알겠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저를 가리키며 이 집안을 말아먹을 시커먼 사기꾼에 비유하더군요. 얌전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고단수네요. 집안에 아주 백년 묵은 불려우가 들어앉았어. 아가씨도 쫓아냈다면서요. 우리까지 폭삭 망하니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하죠. 겉으로는 우아한 척, 욕심 없는 척하는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다들 이 여자의 시커먼 계략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많은 재산 저 여자가 다 가로채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동서는 두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저와 어머님 가슴에 못 박히는 독한 말들을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동서가 돌아간 후 어머님은 충격이 크셨는지 일주일을 내리 끙끙 앓으셨습니다. 주치의를 불러 진료를 보았지만 스트레스성이라며 진정제와 영양제를 놓아주고 가더군요. 그리고는 혈압이 높으셔서 조심하셔야 한다며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에 이어 서방님 부부까지 충격적인 일로 속을 썩이는데 어머님의 마음이 온전했겠어요. 아마 시커멓게 뭉그러져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더 이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저의 바람과는 반대로 간다고 하죠. 그날은 아가씨가 집에서 쫓겨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의 매주 빚는 솜씨가 늘어가는 만큼 매주를 매다는 끈도 사라져갔죠. 저는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라 끈을 구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나와 잔치국수도 먹고 장구경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오늘 유난히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원하던 끈을 주문을 맡긴 뒤 평소에 잘 가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출출했던 참이라 국수가 나오자마자 크게 한 젓가락 입안으로 넣고 삼키려는데 머리채가 갑자기 뒤로 획하니 넘어갔습니다. 머리채는 뽑힐 것처럼 아팠고 뜨거운 국수 면발과 젓가락은 사방으로 튀었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다 나올 뻔한 것을 꾹 참고 눈을 뜨고 돌아보니 집 나간 아가씨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왜 이곳에 아가씨가 서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어떻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머리를 그렇게 잡아채면 어떡해요? 짐승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 법인데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일하고 있는데 국수가 넘어가? 혼자 왔나 본데 오늘 잘 만났네. 당신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단판을 짓자고. 아가씨는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악물더니 바로 국수 국물을 제 옷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순간 뜨거워서 비명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죠.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제법 있었는데 제가 봉변을 당하고 있자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들이 아가씨를 말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달려든 아가씨는 제 머리채를 다시 낚아채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평온한 집안에 왜 기어들어와서는 남의 것을 가로채느냐고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하더군요. 이대로 맞고 있을 수만은 없어 두 손으로 아가씨의 팔뚝을 세게 꼬집으며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왜 도둑년이야. 아가씨 미쳤어요? 이젠 제정신이 아니냐고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꼬집힌 팔뚝이 아팠는지 아가씨는 쌍스러운 단어를 내뱉으며 잡고 있던 제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뒤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순간 너무 아파 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리던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가 놀라서 다가와 일으켜주셨어요. 도움을 얻어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다리를 다쳤는지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휘청휘청대면서 다시 주저앉자 아주머니는 119를 부르라며 소리쳤고 아가씨가 씩씩대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며 다시 달려들자 다행히 아주머니가 막아주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미쳤나? 무슨 사연인진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요. 이러다가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국수집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나가서 싸우라고 뜯어 말렸고 호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수군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리는 사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과 119가 도착을 했고 모든 사건을 지켜본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밀려와서 119에 태워서 먼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부터 받았어요. 가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응급실에 누워 치료받는 저를 보더니 기함을 했죠.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울긋불긋 상처투성이에다가 뜨거운 국수물을 뒤집어 쓴 뒤라 목부터 벌겋게 부어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처참했지만 아가씨가 밀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힌 팔목과 엉덩이 뼈가 문제였습니다. CT 촬영 결과 실금이 간 상태라 큰 골절은 아니어도 한 달 이상은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뼈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어머님이 가셨는지 전화를 걸어 저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엉덩이 뼈와 팔목에 금이 간 상태라 한 달은 꼼짝없이 입원해야 한대요. 여기저기 화상도 입고 상처투성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야, 아무리 막내 동생이지만 자기 올케 언니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님과 통화를 마치고 1인실 입원실로 옮겨지자 남편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몸을 가볍게 닦아주고 산발된 머리도 빗어주었죠. 그러고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많이 아프냐, 정말 면목이 없다, 아가씨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어요. 저는 콕콕 쑤셔오는 통증을 참아가며 남편과 경찰서에서 짖고 계실 어머님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지 별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저를 자신의 것을 빼앗은 도둑 취급하고 반성은커녕 윗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횡포를 부리는 아가씨였지만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하면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좀 앉아봐요. 보이는 것처럼 나 많이 아파. 마음은 더 아프고. 그런데 머리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아가씨를 용서 못 해줄 것 같은데 가슴 한쪽에선 그러지 말라고 하네. 대신에 아가씨 나한테서 좀 떨어뜨려줘요. 나중에 아가씨가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의외라는 듯 합의해주지 말고 제가 원하면 형사처분도 할 수 있다며 설득을 하더군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막내동생과 막내딸을 구속시키면 어머님과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지방의 작은 식품회사라지만 일이 커지면 회사의 이미지나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라 충격으로 인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기에 최대한 제 자신의 분노를 억눌러야 했죠. 남편은 제 표정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 듯 보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자신과의 결혼으로 인해 많은 것을 감수하며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금이 간 팔목에 깁스를 하고 상처 치료를 시작하자 어서 경찰서에 가서 마무리하라며 남편의 등을 떠밀어 보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야 크게 한숨을 쉬며 울컥하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 맏며느리로 사는 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아직까지 일어난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다독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더욱 욱신거리는 통증에 눈을 떠보니 밖은 캄캄해져 있었고 제 곁에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앉아 계셨죠. 아가 많이 아프냐? 세상에 그것이 아주 미쳤나 보구나. 사람 몰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구 너 지연이 형사 처분한다고 해도 우린 할 말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내 눈치 보지 말고. 어쩌면 그것이 고생을 직사게 봐야 정신 차릴 것도 같다만. 어머니, 아가씨가 정말 밉지만 안 그러려고요. 그저 몇 년 동안은 아가씨 얼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아가씨가 변하면 좋고요. 그 후로 제가 한 달 동안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어머님은 아가씨를 필리핀에 있는 시이모님 댁으로 보내셨습니다. 시이모님은 필리핀에서 초콜릿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서는 반드시 아가씨를 외과천선에서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하셨다네요.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카카오 농장으로 아가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35도가 넘는 열대기온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시이모님의 소식에 의하면 아가씨는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며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어머님과 남편까지도 밉다면서 이를 갈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을 이런 생지옥으로 보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모두가 그 구미호 같은 올케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포기하는 게 맞는다고 한숨을 쉬셨었죠. 그날 아가씨의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자마자 집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가씨는 경찰서로 가면서 겁이 났는지 둘째 서방님에게 경찰서로 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당장 자신의 코가 석자인지라 거절을 했다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과 남편이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이 없는 틈에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잠도 안 자고 어머님을 기다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집무실에서 소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저의 성화에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급한 이모님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남편과 어머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른 곳은 안 건드리고 어머님 집무실만 무엇인가 찾은 듯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도둑의 흔적을 찾으려고 주변을 샅샅이 살폈고 어머님은 집무실 금고에 중요 서류와 비상용 현금 다발과 금괴를 보관하고 계셨는데 그것부터 확인하셨습니다. 현금 다발과 금괴가 없어졌구나. 이건 분명히 금고 번호를 아는 사람의 짓이야. 둘째가 분명해. 그 녀석이 전에 식품회사 운영을 할 때 금고를 만져봤으니 이걸 털만한 사람이 그 녀석밖에 더 있겠어. 설마 그 녀석이 이런 짓까지 했으려고요. 어머님은 더 이상 긴 말씀을 안 하시고 참담한 표정으로 남편과 함께 CCTV를 돌려봤다고 합니다. CCTV에서는 캄캄해서 잘 안 보이지만 체격이 큰 남성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1층 주방 후문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집은 담벼락이 거의 없었는데 예전부터 이웃들 간의 사이도 좋았거니와 높은 담으로 인해 이웃들과 소통이 끊긴다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담을 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수많은 장독들 때문에 CCTV와 집안에는 경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고 경찰들은 방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도둑이 남긴 발자국과 지문을 찾아냈다고 해요. 지문은 주로 어머니가 업무를 보는 책상 서랍과 금고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지문을 지운다고 한 모양인데 금고에서 미처 못 지운 지문이 남아있어 다행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경찰서의 지인을 통해 빠른 지문 감식을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데 등줄기가 쌓여지면서 머리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더 이상 형제들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내서 영영 수습하지 못할 인연이 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에서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온 날 어머님과 남편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지문의 범인이 서방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어머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곤 한동안 말을 못하셨다고 하네요. 남편 또한 궁지에 몰린 서방님이 집안의 금고에까지 손을 대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도둑이 결국 가족으로 밝혀진 터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왔죠. 어머님과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일단 먼저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서방님 부부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둘째 연락해봐. 벌써 어디로 도망갔음 잡아와.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아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어머님 말씀에 남편은 서방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서방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하던 남편은 직접 서방님 집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대도 안에 사람이 없는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혹시나 서방님 부부가 도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며 경비실로 찾아가 서방님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서방님이 아직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급하게 짐을 싼 흔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서방님이 죽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숨소리를 들어보니 알코올 냄새도 났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를 않더랍니다. 동서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던 남편은 119를 불러 서방님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검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서방님은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죠. 검사 결과 다량의 알코올 성분과 수면제를 복용했어요. 당장 위세척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위세척을 마치고 링거를 맞은 뒤 몇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온 서방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왜 자신이 병원에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서방님은 곧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동서를 찾아야 한다며 흥분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서방님의 말에 의하면 궁지에 몰린 서방님과 형님은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금고에서 금괴와 현금을 훔치기로 했다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우리 몫을 우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님 부부에게 고스란히 뺏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이 금고에 손을 댄다고 해도 어머니가 설마 고소까지 하겠냐고요. 지금 아가씨 때문에 어수선할 때가 적기예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서방님은 동서의 말대로 설마 자식이 훔쳤는데 고소까지는 못하시겠지 하면서 일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주시지 않으니 당연히 자신의 몫을 직접 챙겼다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면서요. 그날 밤에 금괴와 현금을 훔쳐서 돌아온 날 동서가 도저히 떨려서 잠이 안 온다며 술을 한잔하자고 했답니다. 서방님 또한 두근대는 심장 때문에 동서와 주거니 받거니 몇 잔의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해요. 술에 의지하니 두근대는 심장도 멀쩡해졌고 두려운 생각도 들지 않아 기분이 좋아져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술에 의지해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그날 밤도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유난히 몸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는 말이었죠. 동서는 없었고 연락을 해도 안 된다는 말에 서방님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튄 것이 분명해.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엄마까지 외면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소리 밥 먹듯이 했었어. 그러더니 몇 주 전부터 그 돈만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면서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꼬셨다고. 서방님의 말에 남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핏줄들이 마치 작정한 듯이 어이없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니 차라리 전부 콩밥을 먹이면 정신을 차릴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냉정하게 동서를 먼저 찾아내야 했기에 회사 일을 봐주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먼저 동서의 집안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곳에서도 동서의 일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곧 변호사님은 사설업체를 통해 동서의 행적을 찾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동서는 서해안의 섬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동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남자로 점차 부적절한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금괴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지만 금괴는 꼬리가 잡힐까봐 처분을 못해서 그대로 있어서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대부분 남자의 사업 준비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가 급한 사채빚을 갚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설업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둘이 살벌하게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모두 그 망할 것들 때문이야. 내가 죽어서도 그 집안 망하라고 저주할 거야. 동서는 그때까지도 모든 탓을 서방님과 시댁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다죠. 어머님은 결국 두 눈을 꼭 감고 변호사님께 서방님은 물론 동서와 그 남자까지 모두 고소하라고 하셨고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제목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것들 이번엔 콩밥 좀 먹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 아휴, 내 자식 중에 정신 나간 자식이 몇인지 자식 농사도 실패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회사를 이끌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하셨고 그것들 콩밥 먹이기 전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신다며 꿋꿋하게 버티셨습니다. 동서와 그 남자를 경찰서에서 마주한 서방님은 둘 것들을 가만 안 두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결국 동서에게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서와 그 남자에게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까지 더해진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서의 부모님은 집안 망신을 동서가 다 시켰다면서 죗값을 치르고 나오라고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서방님이 죗값을 치르고 나오자 어머님은 피땀 흘려 노동의 대가를 경험해보라며 아가씨가 있는 필리핀 카카오 공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의 열기를 마셔가며 지금도 돈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죠. 그간의 크고 작은 충격적인 일들로 쇠약해진 어머님은 일선에서 물러나시겠다고 하셨고 저에게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된 저는 안정이 필요했던 임신 초기와 출산 시기만 빼고는 회사 일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2년 후 회사 일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필리핀의 시 이모님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 아이들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게으름만 피우고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떼를 썼는데 지금은 여기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무료 봉사도 하면서 지내요. 나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는데 기특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떼도 안 쓰고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면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지금처럼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은 그곳에 머물게 놔두라고 하셨죠. 그 소식에 어머님과 저희는 많은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어머님께 서방님과 아가씨가 변해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좋은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정직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의 얼굴에선 항상 구겨져 있던 주름살이 펴지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 어느 집안이든 시댁과의 트러블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 들려드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마음과 몸이 너무 힘들어서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선택했던 일들이었기에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추억들과 저희가 바라는 인생의 꽃길만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만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